농성을 시작했어요. 국회의원이 하려다가 자리가 뺏겨가지고 국회의원이 자리를 못 잡고 있고 국의원이 훨씬 더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유세를 펼치고 계신 우리 이제 김원배 의원 모시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통당 냄새가 살살 나죠. 부담을 파주시는데, 그래도 멀리서 참 이렇게 젊으신 우리 당원분들이 오셔서 오늘 모처럼 힘을 좀 팍팍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앞에서 그 노동당의 위세를 오늘 한껏 펼치지 않았나. 조합원과 또 퇴근하신 노동자분들이 노동당에 대한 아주 감이 내서 돌아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가 이 선거를 5번 떨어지고 6번째 만에 당선이 됐어요. 저희 출발은 이제 민주당, 열린우리당 이렇게 시작해서 진보신당에 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의 뭐 어떤 공식적인 일이나 이런데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제가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게 우리 당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했고요. 지역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진기 동지가 뭐 독일의 좌파당의 뭐 브레멘 시의원이 오신다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요건 안 보이시네? 내일 아침에 오시는구나. 그래, 오신다 하는데, 이렇게 계획 안을 보니까 제 이름이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순간 서운더라고요. 처음 들었던 서운함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브레멘 시의 시의원이면은, 동구의 의원하고 동급인데, 야, 그리고 내가 안 나오려면 나는 좀 끼워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나 좀 끼워주라. 그리고 브레멘 시의원이 오시는데 동구의 의원이 좀 그래도 상대해주는 게 예의가 맞지 않겠나 이제 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오면서 일단은 이제 브레멘 시의원이 오시면은 뭐 이제 역사적인 브레멘시에 또 조선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쇠락한 이유라든지 뭐 이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럼 나도 이제 동부의 상황이나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다. 근데 오늘 안 계신 것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앞에 우리 패널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적인 거나 뭐 이런 것은 뭐 제가 일천하고 부족하고, 간단히 이제 농성장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이 드는 왜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할까라는 이제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생각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구의회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과연 조선업의 지금 중공업의 불황이 중공업의 자가 발전적인 위기가 동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느꼈던 소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제가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좀 너무 동네가 조용한 거예요. 야, 이거 뭐 작년에 1,500명이 잘려나가고 하천 노동자가 수천 명이 잘려나갔는데 이놈의 동네가 너무 조용해요. 첫째는 이제 이 구청장이 이제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이 의원 8명 중에 5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쪽 세상은 딴 나라 세상이에요. 그 의사당에서 뭐 5분 자유방하고 부정직종하면서 노동자 도시에서 왜 노동자의 해고에 관심이 없냐, 산재 사망 사고에 관심이 없냐 떠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노동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전체적인 틀이고, 그러면서 이 노조가 존재하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이 노동자 힘으로 당선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이 고용 위기를 아주 잘 잡은 거죠, 타이밍을. 뭐 이 얘기하면 또 우리 이가병 위원장님 참 천추의 한임이었지, 묘골이 쑤신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결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네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의원인데
우리 주민들이 1000명, 2000명씩 잘려나가고 지역 상권은 엉망이 돼가는데 야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제가 또 속해 있는 당이 노동당 아닙니까 그죠? 야, 노동당 부위원인데 이게 있을 수 있겠나 싶어서 이제 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한 달인데 만나시는 분들이 건강 잘 챙기십시오. 뭐 잘 드십니까 하는데 나는 좀 잘 먹고 아무 건강에 이상 없고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할까? 아 이거는 엄살이다. 울고 싶은데 정부가 뺨을 때려준 거예요. 이 뭔가 이제 3세 경영 세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고 이거 수천억 안 됩니까? 근데 정몽주의가 아주 되게 짜요. 정몽주의는 자기 돈 나가는 거를 발랄 떤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 것들을 옆에서 챙겨주는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또 있고 그래서 뭔가 3세 경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뺨을 때려줬다. 대우중공업의 예와 현대중공업의 예가 다른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가재로 잡고 도란도 치자. 그렇게 해서 고임금자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분사와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청 구조를 강화시키자. 그렇게 하면은 현대 전기선을 비롯한 자본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전기선을 이제 추종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3세 경영 세습을 위해서 구조조정에 돌입해 있다. 그래서 거침없이 지금 밀고 나가고 있다고 저는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동구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이 한 80% 정도가 차지해요. 그러니까 노동자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정몽준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교묘하게 노동자와 같이 사는 여자들을 상대로 부르주아화시키면서 자기가 권력을 향유를 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을 4번을 했고 자기 쫄병이 2번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착각 속에서 살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노동자구나, 노동자 가족이구나 이런 것을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깨우쳐준 거죠. 어떻게 보면 동부 지역의 미래를 봐서는 바람직한 결과일 수도 있다. 환상에서 깨어나는 어떤 계기가 됐다.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80% 정도가 노동자 가족인데 지금 구조조정 작년에 1,500명, 하청 10,000명, 요번에 희망퇴직 관련해서 2,000명 이렇게 나가면서 인구가 얼마나 줄었을 것 같아요? 실제 하청 노동자는 우리 하창미 지회장 계시지만 물량팀이 다수였고 하청 노동자들이 거주지를 동구에다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많이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번에 희망퇴직을 통해서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이제 표가 나는데 동구 인구가 지금 17만 5천 명이 무너졌어요. 19만까지 가다가 요번에 17만 5천 명이 무너졌는데 요번 두세 달에 나타나는 게 이제 약 한 400에서 한 500명 1000명이라 그러면 정규직 1000명이라 그러면 시내 사는 사람을 반으로 보시면 돼요. 시내에서 출퇴근하시는 반으로 보시고 동구에 한 반 정도 거주를 했는데 이번에 4월, 5월, 6월 통해서 한 500명 정도가 인구가 줄었어요. 아주 급격한 하락이죠. 그래서 17만 5천 명이 이제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동별을 보면은 저 하청들이 많이 살았던 방화동이 130명, 전화동에 이제 푸르지오 이쪽에 이제 좀 오래된 일반직 사원이나 그다음에 기원, 기장 이상 좀 유태간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 많이 잘려나갔죠. 거기가 한 200명. 마찬가지 전화 이동에도 한 100명 이렇게 해서 4,500명 정도가 이제 인구가 지금 줄어든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상권도 엉망이고요. 아시겠지만 원룸의 공실료는 뭐 30%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지역 상권은 뭐 그야말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다. 동구는 IMF 때 오히려 호황이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IMF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환차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완전 돈잔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황을 누렸던 곳이 동구죠.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라고 봐야죠. 지금이 가게에 손님이 없이 주인 둘이서 앉아서 쎄쎄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가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지역별로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고위원 개인적인 좀 염려고요. 이제 조세 수입으로 이래 보면 동구가 예산이 한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재정 자립도가 25%예요. 그러니까 한 500억 정도를 자체 세금으로 걷어들입니다. 그 중에 중공업의 종업원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종업원분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종업원분 주민세. 이게 지금 한 300억 정도가 돼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뭐 취득세, 등록세. 이제 동구에 아파트가 새로 지으면서 이제 취득세를 뭐 한 30억씩, 50억씩 이렇게 한 번씩 뭉탱이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여튼 한 500억 정도를 이제 자체 수입으로 가지고 재정 자립도 한 25% 정도 된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종업원 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하청 노동자가 10,000명이 줄어들었으면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종업원 주민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어떤 그 계획이 확 그렇게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조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인터벌이 한 2년 정도 된답니다. 뭐 서서히 이게 줄어들고 또 이제 소득이 소득이 줄어들지만 이제 지가가 상승되잖아요, 지역에. 또 동구가 예년에 한 3, 4년 동안 지가가 엄청 상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토지세, 재산세,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지면서 취득세, 이제 이런 걸로 커버가 됐는데, 지금 이래 가다 보면은 한 2년 후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에서 받는 세수 중에 이제 법인세가 있어요. 법인세는 현대중공업이라는 법인이 울산시에다 납부합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뭐 정몽준이가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본사를 울산 동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울산시에 납부를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1,000억 원을 낸 데도 있었고, 뭐 500억, 300억 내다가 지금은 얼마 내게요? 100억? 기업이 손실을 보면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냅니다. 그래서 지금 빵원을 낸 게 지금 2년째예요. 그러면 법인세를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 100억을 내면은 동구에는 10억이 들어와요. 10%가 이제 환원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끊기고 1,000억 낼 때 100억씩 들어와서 모 부총장은 그 돈을 흥청망청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지금 부총장은 운이 없는 거지, 법인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조세 수입에서도 한 1, 2년 뒤에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부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 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하창민 지회장께서도 이 구조조정 이후에 뭐 구청장이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이것저것 끌어맞춰가지고 추경을 이번에 44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실업자나 퇴직자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마련된 예산은 한 4억 정도도 안 돼요. 이건 뭐 언덕에 오줌 누는 격이죠. 그래서 아주 혹평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화가 났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장미재.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뭐 그래도 혹평을 하냐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더 심한 혹평을 해줬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기업이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 세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현대중공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동구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사실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또 지역의 현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디트로이트나 뭐 말메 뭐 이런 예를 들면서 지역이 쇠퇴하기 전에 뭐 기업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뭐 이렇게 언론이 일정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합니다만,
이 동네는 울산 같은 데는 너무나 일방적인 경우가 많아요. 중앙이나 이런 데처럼 좀 눈치를 보면서 좀 세련되게 가진 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울산 쪽은 아주 그냥 거의 찌라시 수준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버려요. 또 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언론 정도는 아주 가볍게 관리합니다. 뭐 좀 안 좋다 싶으면 딱 끊어요. 안 나옵니다. 아예. 그런 어떤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어떤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불리하다. 그래서 여론전이나 이런 데 어떤 프레임 자체에서 아주 불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좀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방적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이런 동네가 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용자에 유리한 운동장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좀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농성장에서 본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론의 프레임이 참 무섭다. 이 뭔가 작년에 1,500명 강제퇴직 당하고 요번에도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2,000명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무력감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포자기식에 그냥 툭툭툭 던지고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2,000명이라면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쉽게 냈을까? 거기에 이제 노조의 책임도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병호 위원장이 계십니다만 이 밖에서 볼 때 노조의 대응이 좀 늦었지 않느냐, 조지선을 치는 게 좀 늦었다. 거기에 이제 노조의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사무직이라고 그냥 방관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1,000명 날라가고, 그리고 기장 이상급이라 해서 비노조원이라고 방관한 거 아니냐? 그래서 1,000명 날라가고. 그럴 때 이 언론의 프레임에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손을 놓은 사람이 2,000명이에요. 이번에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분들이 너무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 참 안타까웠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의 어떤 언론이 가지는 어떤 프레임, 거기에 어쩌지 못하고 포기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울산의 그 환경이 재벌이 쥐락펴락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언론 상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안타까웠고요. 또 노조의 대응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은 좀 저지선을 좀 일찍 좀 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너무 조용했다라는 말이 이제 그거와 일맥상통을 합니다.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희망퇴직 얘기가 나왔을 때 비조합은 조합은 불문하고 조합은 머리 깎고 시장에 있어야겠다. 그래야 자본이 물컹하게 오지 않고 결국 지금은 분사까지 나가면서 하청을 꾀하는 하청 구조의 강화를 꾀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참 대응이 늦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연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게 기업이 어떤 그 사회적 책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그 배신감에 노동자 후보를 선택을 했어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더블 스코어에 거의 가깝게. 유례가 없었던 일인데 그 기반이 뭐냐, 배신감이라는 거죠. 현대중공업은 충성파들이 참 많았어요. 회사에 충성하고 정몽준에 충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변 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반대쪽에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식구들까지 언어적 테러를 당하고 이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했고 정몽준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엄청 강했어요. 지금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었겠죠. 회사가 주는 경제적 이익에 만족하고 거기에 엄청난 충성을 해왔는데 이번 판에 이제 그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역설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현대중공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놔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 지금 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근거가 낙수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트리클 다운이 된다. 그거는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에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계속 고집하면서 법인세를 25에서 22%까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낙수 효과에 의해서 결국 서민 경제가 살고 고용이 창출돼야 되는데 투자가 늘고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기업인의 재벌의 탐욕, 이 결국 그 돈을 산의 유공으로 근거에 쌓아놔서 700조에 지금 육박하는 산의 유공이 쌓였다. 그럼 결국 기업과 재벌의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앉아서 과연 법과제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법과제도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 온갖 머리 좋은 친구들이 앉아서 재벌의 앞자리 노릇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고 법인세 안 내려고 상속세 증여세 포탈하면서 온갖 징그럽은 역할을 하는데 과연 법과제도의 문제로 해결이 될까? 그 인간의 기업인의 양심, 재벌의 사회적 책임만 가지고 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까 저는 홍세화 선생님의 그 집단적 성찰이라는 고민을 하고 참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도 아주 가장 탐욕스러운 자본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어떤 진보의 길, 여러 청년 당원분들이 고민하는 앞으로의 사회의 미래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고 그 어떤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나마 말씀하신 프랑스의 문제, 북유럽의 문제 이런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사회주의를 많은 부분 가미하면서 사회의 건전성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 나라들의 어떤 체제에 대한 문제 이것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는가. 법과제도로 통제하기 힘들다. 결국 체제에 대한 변혁으로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벌의 탐욕을 수독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그 지향하는 그런 목표에 대한 어떤 확신, 또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이 또 미래에 대한 모습을 그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런 바람직한 사회를 좀 그리시고 노력하고 또 저희와 함께 뛰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큰일 나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 통역해줘야 되고 집에 못 가고 그랬는데 안 모시고 처음 만나니까 경쟁에서 또 더 많이 말해주고 큰일 나고 그랬기 때문에 경쟁자가 안 되는 분은 정말 잘했으니까. 네, 오늘 지금 얘기들은 하셨는데 1시간 40분 정도 지났는데 이게 쉬면 뭐 그냥 그만해야 됩니다. 쉬면 그만해야 되고 질문들 받긴 하겠습니다. 받긴 하는데 제가 봐서 아련된 질문, 그 다음에 중복적인 질문 다 추려내겠습니다. 질문을 받긴 받대. 하시는 분이 잘 못하시더라고 보니까 질문들은.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섞어 주고 섞어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질문은 뭐 없이 하셔도 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숫자 줄이기 시작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